안녕하세요. 네, 저 여기 목동 이티센서 박용 원장입니다. 이 박수를 안 쳐주세요. 네, 보통 설명회를 7층에서 많이 하는데 오늘 그 재수생 학생들 모의고사를 보고 있어서 좀 강의실이 여기 한 개밖에 비어 있지 않아서 좀 불편하시더라고. 501호에서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셨는데 원장이 인사를 드려야죠. 오늘 설명회는 이제 저희가 수인원술 부분 관련해서 저희 이트센서 목동에서 수업을 하고 계시는 노수혁 선생님이 진행을 하실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짧게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수혁 선생님은 제가 한 2년 졸라가지고 모시고 온 선생님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도 알고 계셨던 분이고 또 강남 쪽에서도 수업을 좀 많이 하셨던 분이고 제가 지금까지 본 선생님 중에서 가장 수련을 잘 하시는 제가 나이는 제가 10년 정도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 2년간 계속 졸라서 다른 회사에서 뺏어온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재수생 아이들도 수업을 하고 계시고 또 고3 단과도 하고 계시는데 재수생 아이들이 사실 입시의 만족성 결과를 모두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재수생 아이들 눈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럴까요? 고3 때 상당수 학생들이 수능을 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수생 아이들이 만족을 할 정도면 굉장히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입니다. 지금 최근에 저희 재수생 아이들 대상으로 상담소를 했을 때도 저희 전사 총 저희 이트수는 13개 지정이 있는데 그 13개 지정은 수능 선생님 중에서 1등 하셨고 수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믿고 맡기셔도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분은 거의 한 13년간 계속 수능술만 수업을 하신 분이에요. 많은 수능 선생님들이 막 수학 수업도 하시고 이렇게 병행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정말 수능술 정통반 선생님이시고 그 수업은 거의 10년 이상 하셨으니까 굉장히 수업력이라든지 또 자료라든지 노하우 이런 부분도 많이 갖고 계신 분이고요. 제가 이제 학원 운영하면서 상담회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할 때 특히 논술 부분 관련해서 제일 질문 많이 받는 게 하나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갈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점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죠. 그걸 보통 우리는 전형이라고 합니다. 전형이라고 하면 알고 계신 거 있지만 학생부 종합이라든지 학생부 교과라든지 그 다음에 논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능 이런 것들 있죠. 이거는 내용상의 분류고요. 이렇게도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분류할 수가 있겠죠. 수능 정시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수능 정시는요? 선시험 후지원이죠. 그래서 얘는 수능 정시예요. 그럼 논술은요? 네, 2번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선 지원 후시험인가요? 선 시험 후지원인가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원서 쓰실 때 그리고 원서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과 전형은요? 고1부터 계속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교과 전형은 이쪽으로 들어가요. 어려운 겁니다. 학생부 종합은요? 학생부 종합이요? 1번이죠. 그럼 면접고사는요? 네, 면접고사 2번이죠. (1번과) (2번은요) 조리학이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요 1번은 먼저 시험을 봤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이들이 내가 어느 정도 위치다라고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다들 겸손해요. 맞죠? 네. 겸손하잖아요. 네. 자, 이렇게도 분류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분류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겠죠. 가고 싶은 데가 갈 수 있는 데가 갈 수밖에 없는 데요. 자, 선시험 후 지원 전형에서요. 이거 쓸까요? 안 쓸까요? 양심 있죠. 이거 쓰지 않습니다. 정시는 전국단이잖아요. 우리 아이의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 상위 교정이 나와요. 육모나 부모 보면 나오잖아요. 정시에서 A 쓰는 학생은 없어요. 그 학생은 고3 끝나고 나서 이투센서 재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이죠. 요행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B 하나 쓰고 C 2개 쓰는 게 보통이에요. 맞죠? 교과도 마찬가지잖아요. 교과도 이거 쓴 사람 있을까요? 없죠? B는요? 없어요. 승최저가 굉장히 높지 않은 이상은 B도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B하고 C 중간에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요. 자, 논술 어떨 것 같으세요? 애들 보고 너 학생부 종합 준비 안 됐으니 6논으로 가자 라고 하면 어떻게 쓰실 것 같아요? A를 6개 씁니다. 이게 어떻게 써요? 그러면 I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는 선생님은 I를 설득을 해요. 야, 그래도 A 6개 쓰면 어떡하니? 어떻게 B 하나 안 될까? 좀 마음을 좀 바꿔봐. 그러면 얘가 B 한 개를 써요. 굉장히 언짢아하면서 B 하나 씁니다. C 쓸까 안 쓸까요? 펄펄 뛰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근데 상당수가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 경쟁률이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높아 보이죠. 이걸 보고 논술은 경쟁률 장난 아니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특히 수능 위에 그런 논술 있죠. 6논을 쓰면 6개 다 보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경찰의 도움을 받아도 안 돼요. 사이드카 울리면서 움직여도 6개를 볼 수가 없어요. 최대 보는 게 몇 개 볼까? 6논 썼을 때. 네, 최대 4개 봅니다. 거의 파김치가 돼요. 4개밖에 못 써요. 그러면 벌써 보통 논술만 경쟁이 30대를 이루죠. 그러면은 2개 정도는 이미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또 1개 정도는요. 이제 수능가 안 일어나요. 수능 끝나고 나서. 그래서 결실이 굉장히 높아요. 결론은 뭐냐면 논술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논술의 경쟁률은 실질 경쟁률이 중요한 거지
학교에서 발표하는 경쟁률은 큰 의미가 없다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전형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얘는 먼저 시험을 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이 위치는 어디다 이걸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요. 자기가 마음먹으면 그냥 갈 줄 알아요. 왜 그렇죠? 그 전에 나중에 시험 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대감 갖고 준비한다고요. 이런 생각 절대 버리셔야 돼요.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난 논술을 원서 쓸 때 몇 쓰니 종합 준비를 안 돼가지고요. 교과는 저는 교과는 1학년 때 이미 엄마랑 합의가 돼서 끝났어요. 고일 때. 정시는 저는 정시 스타일이 아니에요. 흥미 안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논술 쓸 거니? 네. 무슨 뜻이에요? 무슨 논술이 잔반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대학에서 논술 전형을 왜 만들어놨을까요? 우리 애들이 종합도 준비 안 돼 있고 교과도 준비 안 돼 있고 정시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아이들이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 아이들을 구제를 해줘야지. 라고 해서 논술 전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으세요? 아니죠. 대학이 논술 전형을 만들어 놓은 거는요. 다른 전형으로 뽑았을 때보다 더 좋은 아이들을 뽑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기존의 통계 자료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논술 경쟁률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지 마셔라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얘는 최종적으로 시험 하나로 끝나버리잖아요. 과정이 없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또는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니까 일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고 노력도 꼭 있어야 되는 게 논술이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논술로 합격하는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는 거 아시죠? 소리 질러요. 비명 소리 질러요. 그거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자기가 왜 합격했는지 잘 몰라요. 그게 논술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하시면 충분히 굉장히 전략적인 전형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원장인데 제가 예전에 수업도 했었겠죠. 제가 인문논술 예전에 강의를 했었어요. 오늘 수논술이지만 인문논술과 수논술과 조금 다른 거 아시죠? 인문논술은 수논술보다 준비 기간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근데 수논술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도 충분하다. 왜냐면 인문논술하고 수논술이 약간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인문논술은 진정한 통합 교과형 논술이에요. 근데 수논술은 통합 교과형이에요? 아니면 교과형 논술이에요? 교과형 논술이죠. 지금 통합 교과형으로 뭐 수학, 과학, 막 국어까지 결합시켜서 보는 데도 거의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 좀 큰 틀에서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오늘 오셨으니까 또 좋은 얘기 들으시고 또 저희가 수논술 노숙 선생님이 저희 시장에서 수업도 하고 계시니까 믿고 맡기셔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제 말씀 여기까지 진행하고 바로 노숙 선생님 모시고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수리논술 강사고요. 노수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수리논술에 대한 그 설명에 간단히만 진행을 해서요. 뭐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드릴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짧으면 1시간, 길면 2시간 정도거든요. 만약에 뭐 중간에 일이 있거나 볼 일이 있으시면 지금 그냥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뭐 개별적인 상담이나 뭐 질문 내주신 분들은 끝나고 나서 뭐 저하고 뵙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자료집을 나눠드린 건요. 지금 뭐 그걸 따라가면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걸 제가 오늘 설명회를 하고 나서 집에 가서 그냥 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제가 마이크를 써야 되나요? 제가 그 무엇을 말씀을 드렸냐를 느끼면서 보시면 그게 더 자료가 잘 들어오실 겁니다. 저는 요 PPT 자료 위주로 가거든요. PPT 자료 잘 보시고 오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조금 민감하거나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뭐 끝나시고 필요하신 뭐 더 궁금한 거 보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오면 개별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따라드리진 못하지만 그래서 그냥 잘 보고 느끼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간략하게 뭐 원장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수리 논술로 아이들을 가르친 지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번 해봤더니만 08학번을 제가 처음 만났었거든요. 수리 논술로. 이제 지금 올해가 22학번이더라고요. 그래서 횟수로는 한 15년 차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메가스터디 아시죠? 메가스터디에서 재수 애들을 처음 가르쳤고 계속 메가스터디에 있다가 중간중간만 옮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메가스터디랑 여기 이투스로 조금 좀 멋있게 말하면 스카우트 돼서 왔습니다. 이투스 계열에서는 올해 처음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전 주요 메가스터디 계열에서 강의를 했었고, 그리고 목동 같은 경우는 저랑 그렇게 연이 그렇게 막 있던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뭐 학원이 뭐 잘 된다는 지역은 다 들어갔었는데 이상하게 목동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동 지역에 대해서 올해 좀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제가 재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고3 학생들을 좀 만나는 게 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 수강생의 비율도요, 재수 애들이 한 7, 80%고요. 고3 애들은 한 20, 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논술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은 여기까지 끝내고요. 일단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세 가지는 좀 저를 만나고 돌아가셔서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논술에 대해서. 일단 제가 오늘 설명회하고 간담회 진행하는 그 포인트는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 막 이거 잡기가 애매해서요. 그냥 저는 좀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다 처음부터 좀 세세한 것까지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은 솔직히 저가 아니어도 뭐 인터넷 찾아보고 다른 설명회 들으셔도 아마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강조하는 세 가지 논술에서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어머님들이 이제 만약에 애가 영어 공부를 좀 애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 고민이 돼. 그럼 누굴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누구한테 얘기를 들을까요? 아니 어떤 선생님? 영어 선생님 찾아가겠죠? 기타 등등 있겠지만 제일 뭐야 될까요? 믿고 따르고 그 사람 말을 제일 크게 들어야 될 부분들은 영어 선생님이잖아요. 과학에서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과학을 못하는데 그러면 따라가서 들어야 될 건 누구예요? 과학 선생님. 기타 등등 뭐 담임 선생님, 주변 지인 누구누구가 얘기해 주는 거 있겠지만 제일 크게 들리는 건 누구 얘기죠? 과학 선생님 얘기, 영어 선생님 얘기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요. 참 재밌는 게 논술은요. 수리 논술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뭐 상담이나 뭐 받으신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고 설명회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들어본 수리 논술 선생님의 입에서 떨어진 게 있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참 재밌는 게 수리 논술 선생님한테 상담받고 얘기 듣는 것보다 주변 지인, 담임 선생님 또는 뭐 수학 선생님, 기타 등등한테 들었던 얘기들을 크게 듣게 마련인 거예요. 제발 앞으로 무언가 수리 논술에서 고민이 되고 찝찝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고 상담이 필요하면 수리 논술 선생님하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수리 논술 선생님 말을 믿으세요. 전문가예요.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첫 번째로 강조하냐면요.
들어봤던 것들, 앞으로 경험했던 것들이 수리논술 선생님이 말하는 것들과 굉장히 다른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충돌이 나거든요. 제발 수리논술만큼은 수리논술 선생님한테 지분을 많이 할애해 주세요. 다른 기타 등급 선생님들도 당연히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거 맞아요. 뭐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 해주시겠지만 지분적인 측면에서 한 7, 80%는 수리논술 선생님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20, 30%를 기타 등등한테 주고. 됐죠? 두 번째, 수리논술을 뭐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학생이 처음인 사람도 있을 거고 아예 뭐 처음 본 사람도 있을 거고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수리논술이 쉽다고 해요? 어렵다고요? 들어는 봤죠. 우리가 풀어볼 필요는 없지만 주변에 사는 말이 수리논술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어렵습니다. 뭐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건 너무 세부적인 얘기고 어쨌든 딱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학생들을 보면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어렵다라는 걸 쉽게 만들지 못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당연히 그거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수리논술이라는 게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다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공부랑도 다 달라요. 수학 공부랑 다르고 영어 공부랑 다르고 국어 공부랑 다르고 다 달라요. 그 다른 거에 대한 어떤 또 근본적인 하나의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어렵다라는 거를 쉽게 만들려고 안 해도 돼요. 수리논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어렵습니다. 그냥 끝까지 어려울 거예요. 이걸 왜 우리 애는 100점을 못 맞고 왜 우리 애는 이걸 계속 어렵다고만 하면 학생이 이걸 왜 쉽게 못 만들까? 어떻게 하면 쉽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100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면 중간에 탈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리논술이 버텨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왜 그러냐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대학교에 진학해 수학과에 진학해서 전공 과목 수학과 전공 과목을 한 2년 정도 들어. 기본적으로 수학과 전공 과목 한 1년 정도치 듣고 와서 나한테 와서 수업을 다시 듣는다면 내가 쉽게 만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측면인지 이해되나요? 지금 고3 학생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제 수업을 듣고 또는 공부를 해서 수리논술 과목을 쉽게 만든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시험이에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랑 공부를 1개월, 2개월, 3개월 하고 시험 보기 전날까지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수리논술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다 어려워요. 쉽게 생각하는 놈은 없지만 어쨌든 그 중에서 1등이 뽑히는 거거든요. 평균이 20, 30점 나올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100점 맞을 필요가 있어요? 없죠. 몇 점 맞으면 돼요? 평균 20, 30이면 나는 40점, 50점 맞아도 아주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내가 왜 100점을 못 맞지? 40, 50점인데 큰일 났네. 60점인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논술이 되게 고통스러운 공부가 되고 있어요. 지금 버티지도 못하고. 또 어머니들도 저한테 와서 맨날 상담하는 건 애들이 말을 안 해줘. 그럼 몰래 시험지를 찾아봐. 시험지에 막 빨간색이 많아. 점수가 50점이야. 이거 큰일 났네. 애들한테 이거 말도 못하고 나한테 와서 선생님한테 와서 막 상담을 하는데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됐죠? 자, 두 번째로 기록하실 건 어렵다. 어려운 거 쉽게 만들 필요 없다. 됐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전체적인 얘기의 큰 맥락인데요. 제가 많이 비유해드리는 게 뭐 맛집 찾아다닐 때, 저 집은 정말 내가 베스트야. 너무 맛있어. 저 집은 나는 무조건 갈 거야. 내 마음속에 퍼스트야. 이런 집은 어떤 집이죠? 정말? 맛있는 집이죠. 맛있는 집. 너무 당연한 얘기. 맛집 선정 기준은 음식이 맛있어서예요. 기타 등등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주차가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뭐 후식도 빵빵하고 뭐 인테리어도 좋고 뷰가 좋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맛이잖아요. 맛. 우리가 지금 수리논술 전형을 준비해서 수리논술을 합격하고 싶은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수리논술 실력이에요. 근데 어머님들은 지금 주변에서 듣고 정보라고 모아놓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뭐냐면 최저학력 기준이 얼마고 뭐 내신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런 것만 고민하고 있어. 지금 논술이 고민스럽다면 지금 뭐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논술을 준비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4월달이잖아요. 아직 안 한 분들도 있겠지만 논술이 뭔가 대단히 고민스러웠다면 논술을 배우면서 논술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있었어야 되는 게 가장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논술 전형에서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논술 실력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기타 등등 이상한 것들에 대해서만 막 고민만 하고 있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대단한 일이냐 정보인 것 마냥 재생산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세 번째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어쨌든 수리 논술 실력이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해주는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기타 등등은 양념이에요. 재반 요건으로서 수리 논술 실력이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고민은 해볼 만한 요소지만 그거로 말미암아 뭐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짰다라는 건 이미 논리적으로 다 꽝입니다. 됐죠? 자, 이 세 가지 저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뭐 만약에 노수혁이 못 믿었다면 주변에 수리논술 선생님 믿음직한 선생님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어려운 걸 쉽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아이가 몇 등이냐가 중요한 거고 세 번째로 수리논술이 가장 중요하다. 됐죠?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뭐 나머지는 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자, 그 얘기를 좀 전체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 뭘 말씀드릴 거냐면 첫 번째로 지금 이미 답이 나왔는데요. 논술을 준비해서 합격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앞으로 논술 합격하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까? 그 계획을 좀 짜보고 세 번째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요즘에 이것 때문에 많이 좀 오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 논술 전형에 조금 포인트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예민하게 보는 포인트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논술 합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미 답이 나왔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더니 논술 실력입니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제가 나를 믿으라고 해도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해도 단언컨대 여기 나가서 한두 시간만 지나고 뭐 주변 지인하고 통화하고 학교 선생님 만나고 얘기하면 아마 제 얘기가 쭉 사라질 거예요. 제 얘기랑은 전혀 다른 얘기들이 들릴 거니까. 그래도 저랑 있을 때는 좀 믿어주세요. 자, 첫 번째로 고민하는 건 학생부죠? 학생부 내신. 그 중에서도. 자, 어쨌든 논술에서 학생부가 반영이 되는데요. 아시는 분은 알았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처음이라 잘 들으시면 됩니다. 논술에서 학생부가 반영이 되는데요. 비율은 0%에서 40% 정도 반영이 됩니다. 학교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0%라는 건 뭐 연대나 뭐 건대나 한국항공대 같은 학교들은 그냥 논술 100%를 뽑아요. 학생부 제로. 근데 나머지 학교들은 10%, 20%, 30%, 40%를 넣어놨어요. 학생부를 준다는 건 학생부 성적을 산출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여기서 스트레스가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학생부라는 건 막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고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막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학생부라는 건 어떤 거? 전형 중에서도 학생부 전형. 거기서의 학생부의 평가 요소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논술에서의 평가 요소는 학생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 그냥 컴퓨터가 돌리는 거예요. 컴퓨터가 돌려서 정량적으로 그냥 딱딱딱 수치화돼서 그냥 거기다 껴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게 교과 성적. 교과 성적과 비교과라는 것이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는데 비교과도 다 그냥 컴퓨터가 돌려요. 어떻게? 출결과 공사 시간으로만 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 조금 애매해졌어요. 왜?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 비교과를 좀 드러내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다 만점을 주거나. 결국에는 교과로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교과 들어가니까 우리 애가 교과가 지금 몇 등급인데 어떻게 하나 막 이런 생각을 들고 있는데 답이 나왔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논술 실력. 학생부가 40%다, 20%다, 30%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알아야죠, 학생부가. 자, 교과 성적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런 식으로 반영이 돼요. 이거 지금 포인트 보이나요? 여기 약이 없나 본데. 자, 1등급부터 쭉 들어가는데 그 하나 학교.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가 약간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제가 막 이쁘게 만들고 막 보기 편하게 만들었더니 저거 노수혁이 조작했어. 막 이런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냥 다 학교 자료 발표된 걸 스캔해서 그냥 띄워드립니다. 전혀 오염되지 않은 그냥 학교 원본의 자료예요. 그래서 동국대학교 자료인데요. 보기 편하게 참 잘 만들어놔서 제가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1등급이 10점이고 9등급이 6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포인트 안 보이나요? 이상하네.
그죠? 2등급, 3등급, 4등급 쭉 내려가는데 지금 내려가는 점수의 차이를 보면 0.05에 0.1에 0.2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실질 반영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정규 1등이 1점 몇 대 있고 우리 애가 한 4점 몇 대가 나왔어. 정규 1등하고 나하고 점수 차이로 10점 만점에 몇 점 차이 난다는 거예요? 0.2점. 저 10점을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100점 만점에 교과를 20%를 줬다면 20점이 들어가잖아요.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2 받았어. 그럼 100점 만점에 몇 점 까이는 거예요? 0.4점 까는 거예요. 0.4점. 됐죠? 여기까지 내려가면은 한 여기 정도 내려가면 1점, 0.4니까 한 0.8니까 1점 정도 깎일까 말까 하는 점수겠네요. 깎이잖아요. 100점 만점 0.1점. 깎이면 이거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제가 많이 비유하는 게, 학생부 성적은 이런 식으로 까는 거예요. 정규 1등하고 나랑 차이가. 이렇게. 됐죠? 논술은 여기에 있다가, 논술 보면서 이제 채점을 하겠죠, 교수들이? 틀렸어. 마이너스 몇 점 이렇게 하겠죠? 그 마이너스 할 때 이런 식으로 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전교 1등이 내 옆에 앉았어. 내가 걔 거를 정말 마음 먹고 다 베꼈어. 다 베꼈는데 딱 내라고 할 때 걔가 계산 실수를 한 걸 내가 발견해서 그걸 내가 고쳤어. 그쵸? 그럼 논술 성적에서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교 1등보다? 답이 더 좋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뒤틀어 있던 게 그냥 한 방에 쫙 가고도 남는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논술 전형이에요. 학생부 전형이 아니라. 됐죠? 그러니까 소위 1점 정도 깎이는 걸요. 대학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요. 한 4등급, 5등급 안에만 들어오면 마이너스 1점이 안 깎입니다. 100점 만점에.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이거예요. 깎이는 점수에 어떤 변화되는 그 쭉 이걸 라인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거의 기울기가 없다가 점점 좀 급해지죠. 그러니까 점수 절벽이 생기는 구간이 생겨요. 점수 절벽이. 여기서는 보면 0점대로 깎다가 여기서 어떻게 깎아요? 0.5에 0.8에 2점에 이렇게 깎죠. 그죠? 어느 정도 그걸 보완해서 이거를 뒤집어낼 수 없는 성적 정도를 점수 절벽이 여기서 한 6등급 내에서는 1점 안에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기 넘어가면 이제 2.3점에 막 5점에 막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깎이긴 하는데 너무 멀리 가버렸어. 그럼 내가 논술로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점수 절벽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근데 그걸 처음부터 우리 애가 학생부가 몇 등급이니까 그걸 막 어떻게 할까? 그거는 지금의 고민할 요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논술 성적이 다 결정이 되고 내가 지원할 때 결정이 되면 디테일을 잡을 때 학생부를 약간씩 제가 이제 수정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점수 자격이 어디 있는가는 이제 조금 나중에 원서 쓸 때 좀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디테일을 조금 더 자료들을 보면요. 이거 성균관대 거. 성균관대는 100점 만점에 40%를 교과에 넣어놨어요. 그럼 40점인데 엄청 크잖아요. 100점 만점에 40점이면. 근데 깎이는 점수를 보면 2등급 0.2, 0.5, 4등급까지 해서 내가 깎여봤자 몇 점 깎여요? 100점 만점에? 1점 깎이는 거야. 깎여요. 근데 논술로 뒤집기가 편하다, 불편하다? 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 차이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됐죠? 얘는 점수 절벽이 어딘가 한번 볼까요? 이거 보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한 2점 깎였으니까 여기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엄청 깎이죠? 8점? 100점 만점에 10점 깎였어. 논술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이거?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힘들겠죠? 그러니까 점수 절벽 얘는 한 5등급 내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6점 못부터는 이건 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지 알겠죠? 중앙대 볼게요. 제가 이렇게 보여주기 좋은 대학들을 조금 뭐라 할까요? 좀 투명하게 공개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연대 같은 경우는 공개 아예 안 하고요. 뭐 성대나 중앙대는 예전부터 잘했고 성대는 요즘에 조금씩 합니다. 좀 보기 좋은 학교들만 지금 치렀고요. 논술 성적 볼게요. 10점 만점에 2등급이 0.9.96이니까 0.04, 0.08, 0.12 정도 깎았어요. 1점 깎이려고 봤더니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7등급도 0.4밖에 안 깎아요. 보이시죠? 10점 만점인데 이거를 20점 만점, 중앙대는 20점 만점에 들어가거든요. 교과가. 그럼 20점 만점이라면 한 7등급을 하면은 0.8점 깎이는 거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점수 절벽이 어딨나 봤더니 8점. 여기서 깎여. 한 7, 8등급에다가 지금 점수 절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차이가 좀 보이시죠, 학교마다.
됐나요? 경희대도요.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 계속 합니다. 210점인데요. 얘는 1000점 만점에 210이라고 보면 돼요.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21점. 그냥 보고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21점에 1등급, 2등급 쭉 깎아가면요. 저도 잘 안 그러네요. 200점, 2등급에 200점. 이미 1점이 깎이고 쭉 4등급이 19점, 2점 깎아요. 5등급 쭉쭉쭉 떨어지는 게 너무 점수율이 쭉쭉 떨어지거든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4등급 와도 2점 차이가 나요. 이미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경희대는 학생부에서 약간 점수 차를 주는 학교인 거예요, 지금. 이런 성향이 보이시죠? 동국대 10점 만점에 0.7, 0.3, 0.1, 0.8, 8.7. 얘는 한 여기서부터 점수 절벽을 만들고 있네요. 5등급부터. 학교마다 점수 절벽이 5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로 그걸 정하겠다는 건 지금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됐죠? 나중에 양념 칠 때 이걸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딱 보기 좋게 이 중앙대 성적을 좀 보면요. 얘네가 잘하는 게 학생부에서 어떻게 까는지 볼게요. 우리가 교과에서 학생부 어떻게 까냐 봤을 때 1등급에서 2등급 넘어갈 때 이미 0.3을 깎아요. 2등급에서 3등급 넘어갈 때 0.6이 깎여요. 논술로 볼 때 0.3이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6등급이 0.2 깎이거든요. 그러니까 논술에서는 1등급부터 6등급의 차이를 학생부에서 1, 2등급에서 그냥 쫙 갈라놔 버려요. 그래서 학생부인 거예요. 전형 자체가. 이해되시죠?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읽으면 보이는 거예요. 7개월도 보면요. 7개월도 이렇게 깎아놓긴 했는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그 7개월이 별로 반영이 안 되니까. 자, 이거는 결과적인 측면이에요. 제가 어쨌든 점수 절벽이 있어. 학생부가 들어가기는 해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러면 우리 애가 몇 등급인데 학생부가 몇 등급인데 논술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이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가 돼야 될까를 생각했을 때 점수 절벽이 5, 6, 7, 8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논술로 넘어올 때 그냥 좋다라는 정적은 학생부 한 3, 4만 맞춰도 아주 좋은 겁니다. 왜? 학생부 1년 이미 어디로 빠지죠? 학생부 1년 그냥 학생부 전형으로 빠지죠. 걔네들이 논술 넘어오는 상황은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불편합니다. 논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왜? 이미 학생부가 만들어져 있는데 논술 성적을 내가 올려야 돼. 시간 투자해야 되고 막 불편해. 어려워. 버텨날 거야?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수리 논술의 핵심적인 어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파이는 내신 한 3, 4등급 대 애들이 되게 많아요. 5등급 때도 어느 정도 있고 6, 7, 8은 좀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4등급 이상이다. 아주 좋습니다. 5점 몇몇이다. 뭐 큰 차이 없습니다. 됐죠? 합격자들을 보면요. 성균관대가 발표했을 때 어떻게 보면 되냐면 빨간 쪽은 1등급. 여기서 이제 2등급 넘어가고 초록색으로 넘어간 3, 4등급 때 애들인 거예요. 합격자들의 내신 성적 비율이 논술에서. 그러니까 3, 4등급 비율이 과마다 보면은 이미 50%를 다 넘죠? 5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3, 4등급만 돼도 50%라는 건 뭐 크게 1, 2등급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1, 2등급 절반, 3, 4등급 절반이잖아요, 지금. 논술에서는. 됐죠? 경희대학교 발표한 자료책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빨간색은 전자공학과에 지원한 애들의 내신 성적을 당연히 엑스표 친 거예요. 빨간색으로. 전체 학생들에 대한 내신을. 어떻게 보시는지 알겠어요? 그냥 보시면 1등급부터 8등급까지 지원했잖아요. 합격자는 까만색으로 동그라미 친 애들이 합격자.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합격자의 분포로 보면 2등급부터 쭉 가서 5등급 정도까지 있죠. 다른 과들도 보면 뭐 비슷합니다. 3, 4에서 쭉 있지만 어쨌든 조금 높이 좀 올라가는 경향도 있고 5 이하는 좀 보기 힘들죠. 왜? 경희대는 점수 절벽 어디다 깎아놨어요? 4, 5에서 점수 절벽 깎아놨잖아요. 그러니까 4로 내려가 버리면은 마이너스 막 2, 3, 4점, 10점 깎아버리니까 논술에서 넘어가는 게 약간 힘든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됐죠? 나중에 이게 다 발표가 돼요. 학교에서. 이런 걸 보시고 원서 쓸 때 9월달 이거 반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느끼시면 돼요. 자, 분국대인데요. 이게 참 보기 잘 해놓은 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가로축은 논술 성적이에요. 얘는 세로축은 학생부 등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읽는 거냐면 요점은 논술 95점에 학생부 성적 2등급 정도 나오네요. 됐죠? 그런 식으로 모든 지원자의 점을 찍은 거예요. 얘는 논술 성적 70점 정도에 학생부 3등급 정도 나오네. 읽을 수 있죠? 근데
요 파란색 애들이 이제 합격자애들 분포예요. 근데 합격자애들 분포를 보면 그냥 전체적인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동글동글하게 모이는 게 보이죠? 이게 아주 전형적인 통계 분포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통계 분포인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로 갈수록 논술 성적은 높아. 얘도 위로 갈수록 내신 성적이 높죠. 그럼 만약에 내신을 잘하는 애들이 논술을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잘하니까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분포가 어떻게 나와야 되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성적이 높을수록 성적이 높으니까 합격자들이 이런 식으로 몰려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여기에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을수록 아주 강한 상관관계라고 해석을 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얘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동그랗죠? 동그랗다는 거는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불규칙적으로 그냥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기본적인 자료 해석 문제예요 이거. 그래서 보면 내신을 잘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 공부를 잘하면 수리논술 잘할 거야. 그러면 합격을 할 거야. 전교 1등이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됐죠? 그게 왜 그런지는 제가 나중에 결론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됐죠? 그 학생부는 제가 많이 얘기해드리는 게 그냥 OX예요. OX. 최저 기준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부가 한 4등급 이내로 들어온다. 그럼 논술 성적, 논술만 열심히 해서 1등이냐 꼴등이냐로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문제하고 들어오고 그 안에서 1등 하면 되는 거야. 그런 기준이에요. 학생부가 높다고 유리한 것도 아니고 낮다고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수능 잘 봐야 되죠, 우리. 지금 3월, 4월 모평 봤더니만 지금 그래서 여기 오신 거죠? 이제 수능도 잘 봐야 되는 논술도 이제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오는 거잖아요, 지금. 수능 잘 보는 거 이제 수능 잘 보는 건데 논술에서 수능이 중요하냐의 역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학생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는 봤던 것 같아, 저런 말을. 그죠? 실질 경쟁률이라는 거, 실질 반영률이라는 거. 그럼 그렇다 치자. 그래야 난 알고 있어. 근데 수능은 맞춰야 되잖아. 뭐를? 최저학력 기준.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냥 나 몰라. 수리논술 관심도 없었어. 수시 관심도 없었지만 최저학력 기준 들어봤죠. 못 맞추면 큰일 나잖아. 맞아요?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수리논술. 틀렸어요, 이거.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야 된다. 맞추는 건 당연한 거예요. OX 문제예요.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어머니들 제가 물어보니까 최저학력 기준 중요하잖아,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뭐 원장님이 잠깐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바깥에 좀 주워 들었는데 경쟁률이라는 게 있죠. 경쟁률. 논술로 제가 이제 A대학 A과를 지원했어. 논술로. 그럼 경쟁률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한 명 뽑을 때. 평균반대 기준으로 공학계열 62대1 나오고 전전은 75대1 나오고 자연과학은 71대1 나와요. 예전에는 이거보다 더 높았어요. 요즘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애들이 좀 짱구로 굴려갖고 낮아진 게 이 정도 경쟁률이에요. 요즘은 대학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냥 보기 좋게 뭐 한 50대1 정도라고 생각할까요? 인기학과도 있고 비인기학과도 있을 거니까 평균적으로 한 50대1. 이 얘기는 뭐죠? 한 명 뽑는데 몇 명 지원한다고? 50명 지원하는 시험이에요. 그럼 50명 중에 몇 등이 뽑히는 거예요? 1등. 여기 한 20명 있다 치면 여기서 20명 중에 한 명도 뽑힐까 말까 반 잘라서 반 명만 붙이는 시험이에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제가 어렵다고 했죠? 논술은 어렵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워요.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야. 중요한 건 최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논리가 누구나 최저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실질 경쟁률. 빨간색 보이죠? 이 빨간색이 실질 경쟁률이라는 게 뭐야? 시험장에 들어왔어. 시험을 본 애들. 시험을 봤다가 또 끝이 아니라 뭐가 있죠? 또? 최저학력 기준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시험을 봤는데 최저학력 기준 못 들어가면 걔는 경쟁률에서 빠지는 거예요. 걔는 허수 지원자니까. 됐죠? 그 허수 지원자를 다 뺐어. 그리고 남아있는 그 엑기스만 누워보면 건축 8대1, 공학은 17대1, 전전은 20대1, 뭐 18대1,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을 따져놓고 보면요.
최저학력 기준 들어오고 시험을 본 애들을 따져보면 평균적으로 한 15대 1이라고 볼까요? 보기 좋게 그냥. 산수예요. 자,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춰서 아웃된 인원은 몇 명이다? 지금? 50명 중에? 35명이야. 많아요? 안 많아요? 어마무시하죠, 지금. 최저 못 맞춰서 35명이 아웃돼. 와, 최저학력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너무 많잖아. 이 논리야. 맞아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과연 올바른 해석이냐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 최저학력은 들어갔다면 지금 어디 가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거야. 와, 여기에 최저학력은 들었어. 합격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몇 명 중에? 15명 중에 1등 해야 되는 시험이에요. 15명 중에 그냥, 야, 빨리 달리면 1등해. 뭐, 제일 잘생긴 한 명 뽑아줄게. 뭐, 제일뽑기를 한 명 뽑아줄게. 이런 시험이에요? 15명 모아놓고 누구 뽑는다고? 수리논술? 제일 잘하는 애 한 명 뽑아주는 시험이에요.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금 이걸 준비하는지 느끼셔야 돼요. 35명에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15명에 들어갔어. 1등 한 명. 여기 지금 한 20명 정도 2줄 쫙 삭제하고 여기 안에서 한 명 뽑아주는 시험이야. 이게 지금 운으로 될까요? 뭐 내가 막 달리기 하는데 15명 중에 14명 다 자빠져요? 말도 안 돼요. 15명에 1등 하려면 그냥 대충 공부하는 것도 안 돼요. 정말 잘하는 애 한 명 뽑아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저학력 기준을 맞춘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맞춰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이나 대부분 학생들은 최저학력 기준이 중요하죠. 제일 먼저 수시에서 열심히 맞춰. 언제까지? 이미 3월달 봤더니만 좀 불편하죠? 불편하죠? 그래서 좀 열심히 굴려보자. 4월달 봤죠? 그래도 좀 불편하죠, 등급이? 그래서 이제 5월달부터 6월달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자. 6평을 한번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6평 때 딱 갔어. 이게 편해질까요? 어쩔 수 없이 뭐 최저를 들었든 안 들었든 이제서야 어쨌든 6평 끝나고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최저도 못 맞히는 상황도 많고 맞췄으면 막 조여갖고 시작해. 6평부터. 이게 될까요? 제가 수능하고 많이 비유를 해드려요. 수능. 국영수가 있죠. 국영수가. 그 중에서 이제 만행이 애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저한테 이제 방어하는 변명이 뭐냐면 과학. 과학을 등급을 물어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죠?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대. 그래서 이제 뭐 다 빼놓고 그냥 6평 끝나고 9평 딸까지 그냥 국영수만 맞춰놓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9평 끝나고 나서 과학하겠대. 이게 전략인가요? 1등급, 2등급 애들은 언제부터 하겠어요? 그냥 하는 거잖아요. 국영수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뭐 해야 되죠? 그냥 계속 열심히? 계속 공부하면서 올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무슨 말씀을 해드리고 싶냐면, 6평 끝나고 시작해서 가겠어요. 그런 것도 전략일 수 있는데, 전략일 수 있는데, 지금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수리논술을 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코로나죠? 코로나. 자, 코로나 시장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건 특수한 어떠한 스페셜한 것들이죠. 일반적인 건 그냥 흘러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입시 시장에서 특수 시장이 누구죠? 정시 수능이 아니죠. 논술? 뭐 면접? 뭐 이런 게 특수 시장이잖아요. 고3 애들에 대한 비율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럼 막 유리할 것 같잖아. 제가 재수생 가르친다 그랬죠? 재수생이 저기 위에 있죠? 여기도 지금 재수생 교실이거든요. 재수생은 코로나든 뭐든 좀 줄었긴 했지만 해요, 안 해요, 지금? 해요. 그리고 코로나고 나발이고 다 빼보고 고3 애들 지금 학교에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배웠다고 쳐도 시간표에 수리논술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죠. 학교에 수리논술 선생님 있어요? 없죠. 수학 선생님은 수리논술 선생님이 아니에요. 수리논술 선생님 없잖아요. 성적표에서 수리논술 받아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이투스 수리논술 선생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애들이 일주일에 2시간씩 의무적으로 수업을 듣습니다. 언제부터? 1월달부터. 그냥 여기에 등록하면 그냥 수리논술 계속 들어야 돼요. 그냥 싫든 좋든 뭘 하든 어렵든 쉽든 그냥 듣는 거예요. 이미
누적 인원이요. 고3을 차후하더라도요. 재수생 같은 경우는 이미 이투스뿐만이 아니라 메가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 다 똑같은 계열이에요. 다 똑같아요. 우리 애가 정말 천재적으로 무언가 비상하지 않고 우리 머리가 비상하지 않는 이상 6월 달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6월 달부터 열심히 해서 그걸 다 뒤집어 놓겠다. 그건 부모의 꿈이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됐죠? 자, 취해지원력 기준을 맞춘다는 게 얼마나 지금 소용없나라는 걸 좀 느끼셔야 돼요, 지금. 됐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중앙대 같은 경우도 서울 같은 경우 최초 60대 1 정도인데 실질 경쟁률 평균이 16대 1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근데 왜 그렇게 최저하는 걸 강조했을까? 좀 의문스럽죠? 의문스럽잖아. 왜? 제가 아주 쓸데없는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논술에서 저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어머님들 모아놓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최저 맞추면 됩니다. 최저 이거예요. 끝장입니다. 최저만 맞추십시오. 이런 얘기 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논술 전형이라는 건요. 정시라는 건 바뀌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죠? 공지가? 지금 막 논술 어떻게 바뀐다는 게 누구 애들이에요 지금? 중학교 3학년 애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등 입시할 때 그걸 반영해서 어느 정도 기본 계획을 발표해주죠. 그러니까 정시라는 제도는, 수능이라는 제도는요, 한 3년 단위, 5년 단위로 바뀌는 제도예요. 공지를 한다면, 변화시킨다면, 미리. 그러니까 수능에서 3, 4년 전이다, 5년 전이다라고 하면 이게 크게 지금이랑 많이 바뀐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기가. 올해 수시는요, 발표됐어요? 수시안 발표됐어요? 안 됐어요? 연세대학교 수시안 발표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언제 돼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5월에 됩니다. 5월에. 올해 수시안은 5월에 발표해요. 그거 근데 그냥 기본적인 가안을 언제 발표하냐면 작년 5월에 발표해요. 그러니까 올해 거 발표하면서 내년 거 조금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수시에서의 전략과 변화되는 주기는요, 1년 단위로 바뀌어요. 그것도 어머니들 잘 하셔야 되는 게, 수능에서 5년 전 얘기하는 거는 별로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이랑 큰 변화가 없었는 거예요. 변화가 봤자 한 번 변한 거고. 논술에서 5년 전 얘기하면 몇 번 바뀐 거예요? 5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수리논술 선생님을 믿으라는 얘기도 이런 거야. 일반적으로 그냥 논술에서 그냥 주워 들은 사람들은요, 한 3, 4년 전 얘기 들었을 거야. 3, 4년 전 얘기? 뭘 많이 안 바꿨겠지.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필요 없는 얘기 해드린다는 게 5년 전 얘기. 왜 우리가 최저에 그렇게 목매나? 그걸 좀 이해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논술 전형에서 옛날에 어떻게 했었냐면, 뽑을 때, 우리 애가 A대학 A과를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2번의 기회를 줬어요. 어떻게 됐냐면, 우선 선발이라는 제도하에 애들 한번 뽑아주고, 여기서 뽑아놓은 애들 또 버려놓고, 떨어진 애들끼리 또 쫙 모아놓고 일반 선발에서 또 한 번 뽑아줬어요. 2번의 선발 기회를 줬었어요. 일반 선발에서는 이렇게 간 거야. 2개 합 최저를 4를 걸어줘요. 2개 합 선발 4.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수학과학 포함이라 하면 이게 딱 서강대 기준이거든요. 예전에 서강대. 그러니까 우리 애가 국어 1회, 국어 3회, 수학 1회, 과학, 영어 3회, 과학 3, 3, 복편하게 이렇게 갈게요. 그럼 2개 합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과학, 수학 포함해서, 그쵸? 수학 하나 포함시키면 어떻게 붙여도 다는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일반 선발에 들어가요. 그럼 얘는 이제 여기 시험 보면 여기에서 이제 몇 등 하느냐를 붙는 거야. 근데 이제 우선 선발을 어떻게 걸어주냐면 여기다가 2개 합 2로 걸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우선 선발의 의미가 뭔지 알겠죠? 공부 잘하는 애들 우선적으로 한 번 더 뽑아주겠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선 선발을 생각해 볼게요. 우선 선발에서 2개 합 1을 맞는 애들이 어떤 애예요? 그럼 적어도? 과목에서 1, 2를 떠야 되는 거예요. 수학, 과학 포함해서니까. 그럼 나머지가 1, 2라면 스페셜하게 뭔가 좀 이상한 애들 빼고서는 대부분 어떻게 나오겠어요? 과목의 등급이 1, 2에서 맞춰주겠죠. 1, 1, 5 든 애들은 너무 독특한 애들인 거고 대부분 1, 2에서 맞춰주잖아요. 1, 2, 2에서 맞춰주는 애의 특징. 정시로 서강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서성안을. 그럼 걔네들이 원서를 쓸 때 수시에서 논술로 서성안을 쓸까요? 안 쓸까요? 그럼 걔네들은 어디를 쓰려고 해요? 위에를 쓰려고 해.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선 선발해서 먹으려고 하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우리 학교 정말 오고 싶은 애들 정시로 가는 거 말고 확실하게 우리 학교 그냥 와라 땡기려고 했던 제도야. 근데 이거를 활용한 애들은 실제로 그런 애들이 아니죠. 누구? 이런 애들이 아니라 막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이 쓴단 말이죠. 이런 애들이 걸려드는 건데 이런 애들이 많겠어요? 아니잖아요. 우선 선발에 들어가면요 경쟁률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연대 고대 기준으로 1.1대1 막 이렇게 나왔어요. 미달로 하고 막 그랬어요. 연대에서 실제로 제가 가르친 애가 이름만 쓰고 나왔다고 했어요. 진짜로 이름만 썼는데 붙었어요. 왜? 미달이니까. 이 당시는요 우선 선발이 또 재밌는 게 100명을 우선 선발을 뽑겠다. 우선 선발로 50명을 걸어놓고요. 일반 선발로 50명을 걸어놨어요.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제가 어떻게 수업했었냐면 6편 끝나고 6편 끝나고 연세대 우선 선발 기준 반 만들고 한양대 우선 선발 반 기준 만들고 이렇게 그냥 우선 선발 기준만 들어가면 이름 쓰면 합격이야. 미달이니까 정말 운 나쁘면 2대1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된다고? 최저만 맞춰놓으면 끝나는 시험이었어요. 옛날에 너희들이. 근데 지금 우선 선발 있어요? 없어요? 쓸데없는 얘기인데 보여드린 거예요. 이해하시라고. 몇 년 전 얘기? 이거 5년 전도 아니에요. 실제로 엄청 옛날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누가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소위 입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러죠? 논술 전형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체제를 맞추세요. 쓰레기입니다. 의미 없어요. 됐죠? 자, 그 자료를 조금 더 보여드릴까요? 제가 막 떠드니까 뭔지 이야기했지만 왜 근데 최저학력 기준을 자꾸 말하냐? 말하냐? 그걸 중요하게 말하냐는 건 수시에서. 그러니까 말의 어떤 주어를 잘 만들어야 돼요. 수시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참 공교롭게 논술도 어디에 들어가 있어? 수시야. 논술도 수시니까 뭐 논술 최저학력 기준이 중요해 이렇게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수시에서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은 누구죠? 학생부 전형이죠. 학생부 전형에서 최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아요. 아주 중요해요. 왜? 얘네가 지금 경쟁률이거든요. 성대 기준으로. 최초 경쟁률이 어떻게 나오냐면 8대1, 7대1, 20, 큰 학교는 24대1, 12대1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한 10대1 정도 나온다고 보면 돼요. 학생부로 쓰면 10대1 나와. 근데 최저학력 기준 걸어놓고 보면은 몇 명 나와? 3대1, 4대1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3명 뛰다가 2명이 자빠지면 내가 붙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무슨 기분인지 알겠어요? 논술은 최초가 50대1이고 걸어봤자 15대1이 남으니까 이건 운빨이 없어요. 근데 학생부 같은 경우는 10대1이 한 2대1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최저가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시험이 되는 게 학생부예요. 그래서 일단 최저를 맞춰놔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왜 학생부에서 또 최저가 중요하냐면 일단 그래 아마 넘어지는 거 바라는 건 좀 그렇잖아요. 3대1 중에 한 명 1등 뽑는 시험이죠. 이제 3명 중에 1등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시험을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뭐 안 보는 데도 있고 어떻게 봐요? 봐도 시험이라는 게 아니라 뭐죠? 다 면접이잖아요. 면접이야. 면접이라는 건 뭔가 불확실한 기준에 의해서 뽑히는 거예요. 말 잘하고 긴장하지 않고. 그럼 3명 중에 내가 뭐만 하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붙을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논술은 15명 중에 누구 뽑는다고요? 시험을 가요.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1등 점수가 돼야 뽑히는 시험이야. 최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맞춰야 돼요. 됐죠? 그럼 내가 아주 길게 말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중앙대 거. 중앙대도 뭐 논술 학생부 전형 최초로 쓰면 한 10대1에서 20대 정도 나와요. 10대에서 20대 정도 나와 학생부가 교과. 근데 실제 경쟁률 따져보면 5대1, 9대1, 5대1, 뭐 3대1, 5대1, 8대1, 5대1, 뭐 10대1, 5대1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평균 한 7, 8대1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명 중에 1명 1등 뽑는 애야. 논술보다 훨씬 적죠, 경쟁률이. 그리고 시험도 어떻게 본다? 만약에 본다면 면접으로 보죠. 그다음에 면접 점수보다 구조적으로 뭘 더 크게 만들어놨어요? 학생부 성적을 더 크게 반영해 주니까 학생부를 어느 정도 줄 세우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까 논술에서 어떻게 됐는데 학생부 이렇게 했는데 논술 이렇게 하잖아요. 그 구조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됐죠?
자, 결론은 논술에서 학생부나 최저학력 기준 수능이라는 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점수로는 반영이 되고, 어떤 기준적인 측면에서 수능에 최저라는 게 반영이 되는 건 맞아요. 즉, O냐, X냐의 문제로 받아들이면 돼요. 학생분의 몇 등급 정도만 되면 된다고요? 4점 몇이면 안정해요. 5점 몇이면 뭐 조금 고민해 볼 수 있어요. 6점 몇이면 학교마다 위험할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 최저의 기준은 자꾸 헷갈리는데요. 학생부라는 게 교과죠, 교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부, 교과. 논술에서는 교과. 비교과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출결이나 봉사인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거의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보통 학생부하면 학생 종합전형 얘기해서 아니죠. 전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학생부가 성적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학생부라는 걸 학생부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통 학생부라고 하면 종합전형 말하는 아니라고요. 전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학생부 애들 있어요, 없어요? 학생부 학교생활 기록부 그게 학생부예요. 네, 그 선생님이 논술 전형 말씀하시니까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 들어간다니까요. 아니 근데 전형이 그 수시 중에서 학생 교과와 교과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구분을 하면은 자, 전형 말씀드릴 때는 학생부 전형이라고 말씀드려요. 학생부 전형이라고. 학생부라고 말하는 거 그냥 학생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생활 기록. 됐죠?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 기준으로 4, 5등급이면은 뭐 고민하시면 되는 거고, 최저 같은 경우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5야 5. 여기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희망 고문을 조금 하는 게, 우리 애가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었었죠. 아까 이렇게 2개 합 4면은 들어가죠. 근데 우리 애가 얘가 2인 거야 지금. 와, 그럼 안타깝죠. 요거만 하나 뭐 만들면 돼요? 1 만들면 2개 합 4돼. 또는 얘만 하나? 2 만들면 돼. 와, 막 될 것 같잖아요. 이거 뭐야. 자, 학생부 얘기 주시니까 제가 머릿속에 학생부가 떠들어요. 최저학력은 들어요. 일단? 안 들죠. 내가 이 대학을 가고 싶어. 하나만 올리면 될 것 같아. 되게 가능성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대학에 그 과를 썼을 때 경쟁률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논술로는? 50대 1. 그 50대 1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원서 쓸 때?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최저학력 기준을 내가 맞추는 거죠. 또는 뭐 이런 애들이 조금 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맞춘다는 생각으로 쓰는 거거든요. 얘는 아주 극단적으로 설명했을 때 50대 1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한 명 뽑는데 50배수에도 못 들어간대.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요. 1000명 뽑는데 우리 애가 5만 등 하고 있어. 5만 등에도 못 들어. 그 대학을 꿈꾼다는 게 지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제가 딱 극단적인 예가 들어오셔야 돼요, 머릿속에. 이걸로 막 나중에 막 서성한, 이거 하나만 올리면 서성한이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꿈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학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내 학생부도 4등급 이내면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고요.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수리 논술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결국엔.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포인트. 수리 논술 중요해. 수리 논술을 잘해야 돼. 그러면 뭘 잘해야 돼요? 수학 잘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수학을 잘한다는 거는 무슨 등급이 높아야 돼? 수능 수학 등급이 높아야 돼. 수능 수학 1등급이면 수학 잘해 못해? 잘하는 거야. 우리 애는 1등급이 아니야. 어떡해. 큰일 났네. 자.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요. 작년에 저 수업 듣고 합격한 애들 자료예요. 합격 자료. 어떻게 읽는 거냐면 작년 2021학년도 국어, 수학, 영어, 탐탐의 수능 등급 있죠? 수능 등급이 얘가 4번 애가 5등급, 4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논술은 어디 붙었다? 건대 수학교육과 붙었다. 됐죠? 제가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을 학교로 정리해서 건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건대에 쭉 붙었는데 보면은 쫙 막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거. 수학 등급을 봐야죠, 수학 등급.
우리가 수학을 잘하면 논술을 잘한다고 느끼잖아요. 지금 우리 애들 논술을 못한 거는 가장 큰 이유가 뭐야? 수능수학이 1등급이 안 나와, 2등급이 안 나와, 심화수학 못했어. 막 이거잖아요, 지금. 수학을 일단 안정적으로 찍고 나서 논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논술 어렵다 싶다? 어려우니까. 볼게요. 4, 4, 2, 1, 5, 3, 4, 4, 2, 1, 2, 2. 이 페이지 안에서 1등급 몇 명? 2명. 근데 이거 커서를 볼게요. 2, 4 쭉 내려가면 1, 1명 나왔고 1, 또 한 명 나왔고 1, 4명 나올 때 등급이 2가 많았어요? 4 엄청 많지 않나요? 쭉 내려볼게요. 그냥 빨리 조금 1, 1 이거 보고 싶으시면 끝나고 그냥 다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1, 6도 있네요. 5 쭉 가서 너무 많습니다. 1 작년에 그래서 한 2등에 붙었네요. 합격자, 논술 실제로 합격자 합격자예요. 느껴져. 그냥 쭉 가도 1등급 많아요? 2등급 많아요? 많이 보이는 건 4였죠. 왜 그럴까? 학교가 좀 몰려있는 거 아닐까? 학교로 그래서 쭉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교별로 쭉 내린 거예요. 노란 색깔은 의치한입니다. 의치한. 작년에 의치한 붙은 애들이 4명이었는데요. 예. 수학이 5등급인데 경희대 한의에 붙었어요. 그리고 2등급인데 경희대 의예, 경희대 한의에, 연세대 미래의에 붙었어요. 수학 2등급 뜨고 정시에서 의대 가나요? 연대 볼까요? 연대? 연세대. 연세대 1등급 1명 443. 작년에는 매년 조금 다른데요. 작년에 서강대 빼고 성대가 좀 많이 붙었어요. 성대가 이거 성대예요. 이게 지금 마우스 연결이 안 되는 이만큼 성대인데 쭉 가서 1등급 3명 1등급 3명이네요. 뭔가 불편하죠? 많이 불편하지 않아요? 우리가 느끼는 수능수학 잘해서 1, 2등급의 논술을 많이 붙을 것 같은데 누가 더 많아요? 3, 4가 훨씬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2020년도 작년 걸로 보면요. 비율을 좀 보시면 이만큼이 나와요.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느꼈을 때 이게 1등급 같죠? 그죠? 1등급, 2등급이고 3, 4, 5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얘가 2고 얘가 2고 3, 4, 5예요. 3, 4, 5가 논술에서 판을 칩니다. 5래요. 5래도. 얘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같은데 1, 2, 3, 4, 5 됐죠? 1, 2등급보다 훨씬 많아요. 누가? 3, 4, 5가요. 3, 4, 5가요. 왜 그럴까요? 뭐 이게 안 좋은 대학 간 것도 아니고 아까 막 연세대 서성한테 그랬잖아요.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 중요한 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수학을 잘하는데 왜 논술을 못할까? 바로 논술의 논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셔야 돼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논술의 논제가 어떻게 나온다? 어렵다.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형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증명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증명 문제가 나오고 계산 문제도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편의상 이렇게 구분해 드리는 거 이해하기 쉽게. 계산이라는 건 수능 형태의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을 기반으로 수능을 잘하면 여기도 잘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논술에서만 나오는 무슨 문제가 있다? 증명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근데 재밌는 건 문제 구성을 했을 때요. 얘가 거의 한 8, 90%를 차지합니다. 문제 개수가. 얘는 한 10%, 20%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뭐만 잘하면 되죠? 계산만 잘하면 되잖아. 이거 못해도 되잖아. 그런 식으로 흘러갔다면 합격자의 공부 비율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1등을 많아야 돼요. 제가 그리고 이렇게 몇 년도로 보여드린 거 19년도도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왜 매년 이렇게 제가 그걸 다 보여드리냐면 매년 똑같은 현상이 발생돼요. 이것 때문에 애들이 합격을 많이 할 거라면 1, 2등급이 많아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뒤집혀지잖아. 그 얘기는 뭐가 중요하다?
증명. 이거 제가 뭐 이렇게 유도한 게 아니라 느껴지잖아요. 왜 작은데 이게 왜 중요해? 수능 생각해 보세요. 수능 필러 문제가 많아서 중요합니까? 필러 문제 꼴랑 몇 문제예요? 뭐 세네 문제 나오죠. 세네 문제 나오는데 그걸 풀어야 좋은 대학 가고 못 풀면 안 좋은 대학 갈 수밖에 없는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소위 변별을 만들어주는 변별 문제라는 거예요. 많이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라 변별을 만들어주는 문제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냥 이 등급 구조를 봤을 때도 딱 명확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논술의 변별 문제는 뭐다? 증명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건 근데 논술 강사마다의 해석과 주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증명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강사입니다. 10문제 중에 한 문제 나오는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10문제 중에 한 문제, 두 문제 나왔어. 그거 못 풀면 합격 못 할 수도 있는 점수가 나옵니다. 됐죠? 우리 애가 4등급이야, 수능 4등급인데 수학 못하는 것 같은데 증명 문제를 다 풀어버리면 아까 전처럼 연세대도 붙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저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증명이든 계산이든 근데 중요한 건 다 나온다 안 나온다 논술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다 해야 되지만 어쨌든 변별은 증명이라는 게 중요한 거. 자, 이걸 이제 2019학년도 애들 거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를 그냥 커버한 거예요. 국수 영탐탐 등급입니다. 11112. 얘가 정시로 가면은 그냥 뭐 연대 가거나 위치에는 뭐 지방 가거나 조금 그러겠죠? 논술로 연세대 의대 갔고요. 그때는 연세대 의대가 있었어요. 논술로. 얘는 국수형 탐탐 좀씩 친근한 등급이 나오죠? 이러면 이제 수학이 4등급이고 이러면 좀 애매하죠? 얘는 한양대 건축을 갔고 얘는 152 전형적인 수학만 절었죠? 수학만 저는 이런 등급이 어디서 많이 보이죠? 성별 중에 여학생. 이건 분당에서 가르쳤던 재수생인데 여학생. 얼굴도 기억나고 이름도 기억나요. 2대 컴공을 갔고요. 경희대 수대 취업됐고. 얘는 뭐 그냥 뭐 애매하죠? 경희대, 동국대, 세종대 최초 합 다 붙었어요. 처음에 3개를. 그 다음에 4133 얘는 전형적으로 수학을 잘하죠? 수학만 1 남학생. 지방에서 왔던 기숙학원 다니던 애인데 부산대 정통 같아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막 이것도 막 사진 찍고 이거 막 하시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진 찍어서 우리 애가 여기서 13344 그래 한양대 가자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다른 데 가서 노수혁이 그랬다더라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얘 역사랑 우리 아이의 역사가 똑같나요?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얘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내가 이걸 왜 보여줄까? 그걸 알아야죠. 쭉 내려가는 등급이 얘네들 보면 연대, 한양대, 이대, 경희대, 동국대, 세종대, 부산대 뭔가 흐름이 보이죠? 학교의 흐름이. 이걸 보면서 이런 게 납득이 되나요? 이걸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 붙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보고 또는 수학 선생님들이 이걸 보면서 얘가 이렇게 붙었대. 납득이 돼야 한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납득을 할까요? 그 사람들이? 야, 논술. 뭐 있어? 학생부 많이 들어가나 봐. 또는 뭐 있어. 말도 안 돼. 밑도 끝도 없어.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게 결과예요, 이게. 근데 저는 이걸 계속 보여드리긴 한데 저건 저는 뭐 기억도 안 나고 중요하게 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우리 애가 전교 1등 맞았고요. 뭐 학생 수능으로 제가 다 5, 1등급 99% 좀 듣지도 않아요. 제가 궁금한 건 뭐죠? 제가 그래서 프리논술이 몇 점일까가 좀 궁금한 거죠. 얘네들의 프리논술 성적을 보여주면 이거예요. 이게 100점 만점에 97점이다. 이러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100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저건 제 노하우로 만들어낸 지표 점수입니다. 그게 바로 강사의 뭐 노하우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100점 만점 점수가 아니라 제가 뭘 이렇게 가미시키고 이렇게 하고 만들어낸 하나의 지표 점수. 얘는 100을 기준으로 97을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해요, 못해요? 뭔지 모르겠지만 잘하죠. 지표가 높잖아요. 85, 76, 56, 50. 저는 얘네들을 보면요. 얼굴도 생각나면서 그래 얘네들은 이렇게 했었어 라는 기억이 돼요. 납득이 돼요. 왜? 성적의 어떤 추세가 보이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하나였어요. 솔직히 결론은.
학생부 뭐 최저 중요하긴 해요. 반영이 되지만 그걸로써 붙는다 떨어진다 결정이 안 나거든요. 중요한 건 이런 걸 잘 만들어내야 돼요. 히스토리를. 이게 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작년 거 똑같습니다. 똑같아. 뭐 랜덤하게 추출해도 비슷하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추세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똑같죠? 지금 점수 내려가는 거? 올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막 중구난방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1등부터 6등부터 나오고 막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쭉 또 이쁘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논술 성적에 맞춰서 가능한 대학을 정하고 거기다 원서를 쓰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전형 그렇게 지금 구성하고 앞으로 계획을 하는데 논술만큼은 이렇게 안 하세요. 그게 난 너무 안타까운 거야. 전체 대학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제가 학교를 제 의도적으로 연대,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대, 경희대, 건대, 동대, 홍대, 성대, 에리카, 인하대, 단국대 의도적으로 그냥 조금 이렇게 보이시죠? 추세가? 합격자들만 모아놓고 성적에 대한 평균을 구해봤어요. 그러봤더니 이쁘게 완전 내리막길은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추세가 어떻게 되죠? 내려가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게 근데 아까 왔다 갔다 하는 건 평균 성적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은 수시와 정시의 근본적인 차이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정시는 불확실한 게 없어요. 점수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서를 몇 장 쓰죠? 3장 써주는 거예요. 왜?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근데 수시는 애매하죠, 지금? 어느 정도 애매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2배, 더블 6장 쓰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에 근거하다 보면 약간 오차범위가 더 크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전체로 그냥 쭉 읽어보면 느껴지는 게 있죠. 어쨌든 논술 합격에서 중요한 건 뭐다? 논술 성적에 의해서 애들이 합격하는구나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서 한번 또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월인데 애가 논술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나? 그게 중요해져야죠, 이제. 자, 이거는요, 참고로 보여드리는 건데, 4월, 오늘 며칠이죠? 23일 기준으로 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서 무언가를 딱 이 뻥끗한 대학은 한양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수시 전형만큼은요, 모든 대학,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면 입학처랑 좀 소통을 하세요. 입학처 아시죠? 입학처. 그러니까 네이버에 나 연세대 우리 애를 보내고 싶으면 연세대학교 입학처를 쳐보세요. 그럼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거기에 다양한 자료가 있고요. 보기 싫으시면 맨 밑에 대표 전화가 있어요. 그냥 대표 전화 누르세요. 누르셔서 그냥 누가 봤든 물어보세요.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입학처럼 편하게 지내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기타 등등이 떨어질 거예요. 저도 그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안 만큼 입학처랑 전화를 많이 하거든요. 한양대학교가 유일하게 그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약간의 좀 설명회 진행했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인가요? 그리고 그 전형 설명회에 대한 동영상을 또 홈페이지에 또 띄워놨어요. 그래서 그 영상 속에 제가 보고 중요한 걸 좀 데려간 게, 대학들도 이제 이걸 또 굉장히 강조하는 게, 논술고사 성적의 비중이 매우 높은 전형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논술고사 성적에 따라 뒤에서 말로 합격한다, 불합격한다 결정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측에서도 이제 논술에서 뭐가 중요하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죠, 노골적으로. 논술 성적이 중요하다, 니네들. 논술 잘해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조금씩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거 안 했었어요. 왜? 고민을 안 했었어요, 옛날에 입학처가. 애들 뽑아놓으면 끝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 애가 준비를 해야 되냐, 그거를 좀 고민해 볼게요. 남은 시간 동안. 중요한 건 논술 문제가 증명 문제가 나오고 계산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자, 이걸 어떻게 내가 아이들이 준비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냐 문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들마다 다 분분합니다, 의견이. 어떻게 배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그냥 노수혁의 경험에 의해서 노수혁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개인적인 편견이에요. 하지만 뭐 아까 합격자를 보겠지만 많이 듣죠? 그런 식으로 가르쳐서 붙여줬습니다. 증명과 계산을 나눠서 잘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 기타 등등의 수리논술 강사들이 무너지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단언컨대 수리논술 강의 중에 거의 90% 이상은요,
어느 학원에 누구한테 배워도 그냥 문제 풀고 나서 문제 기출문제 주고 나서 그거 풀면 해제 강의 해주고 그거 첨삭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끝이에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해요. 저도 그렇게 하는데 단계가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고 시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무슨 말이냐? 애들이 계산 문제를 푼다고 생각할게요. 논술에서. 이번 주에 수업 들으러 와서 계산 문제 내가 냈어. 작년 한양대 기출문제 냈어. 계산 문제는 수능 형태의 연장 문제라고 했죠. 그죠? 논술 문제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건 킬러 문제를 상회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몇 월이죠? 4월이야. 우리 애가 지금 완벽해요? 수능이? 뭐 킬러하고 뭐 유형 잡고 빈출 잡고 막 했어요? 아니잖아. 그럼 애들이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거 뭐지? 논술 푸는데 수능도 스트레스고 수능도 안 되고 논술도 안 되고 이건 악순환이에요. 제일 잘못된 형태가 수업 구조에서 뭐냐면요. 수능 형태의 계산 문제들을 3월달, 4월달, 5월달에 많이 보여주는 그런 수업이 되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 지금 했어, 안 했어, 애들이? 안 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막 수능 형태의 킬러 문제 수준을 막 떨궈줘.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순서와 시기와 단계를 고려하고 속도와 정도를 정해주는 게 강사의 역량이에요. 그죠? 저는 6월달 6평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합니다. 수능에서도 6평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자, 논술에서도요, 6평을 기준으로 전략과 계획이 조금씩 수정이 될 거예요. 자, 전반기에 대한 얘기, 후반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구분해서 해드리면요. 계산 문제를 이때 한다. 이게 애들한테 좀 이게 통할까요? 전반기 때는 계산은 조금 좀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에 반해서 증명 문제는요. 애들이 수능에서 1등급 찍었다고 증명 문제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전혀 이건 다른 문제예요. 내신에서 전교 1등 했다. 수능 증명 문제 해볼까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열심히 하고 안 하고 떠나서 그냥 가만히 고3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면은 어떻게 해서도 만나볼 수 없는 주제예요.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어디서? 논술 수업에서. 그죠? 그래서 전반기 때는 논술에서 증명 문제 어떻게 하는지 연습을 해야 돼요. 0%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죠. 뭐. 배운 거 없으니까. 자, 수능에서 6평 정도 갔다면 그래도 한 60, 70%는 만들어 놔야 되죠. 능력치에서. 60, 70% 만들고 9평에서 8, 90% 만들고 나머지 잘 토대 닫아서 100% 찍는 거예요. 그쵸?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증명 문제를 한 6평 전까지 한 60% 정도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고 쭉 끌고 가야 돼요. 됐죠? 계산 문제를 배제하고 안 보는 건 아닌데요. 제 수업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그런 건 좀 버려놔라. 스트레스 받지 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고 넘어갑니다. 또는 그것보다는 증명 쪽에 포커스를 맞출 그런 주제로 많이 의도적으로 구성을 해주고요. 됐죠? 근데 이거는 저랑 하면 좋은데 논술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 나랑 또 연습하면 좋잖아요. 근데 시간적으로 이게 돼야 안 돼요? 이것만 하기도 벅찹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그러면 이건 누구랑 해야 돼요? 누구랑? 수능할 때 하면 됩니다. 수능할 때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킬러 문제 풀고 하겠죠, 앞으로. 그러면서 마찬가지 여기까지 몇 퍼센트? 한 60% 정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제 6평을 보고 나서는 증명 문제가 계속 줄창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비율적으로 누가 많이 나온다?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적당히 섞어서 가야 돼요. 처음은 증명 많이, 계산 조금, 뒤로 갈수록 증명이 10%, 20%, 나머지 80%, 90%는 계산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좀 공부의 방향을 잡아야 돼요. 누가 잡아요? 애들은 고민할 필요 없고 제가 그렇게 잡아서 가르쳐주면 되겠죠. 됐죠? 자, 그때 이제 여기서 뭘 배우냐의 문제인데요. 증명을 배운다고요? 안 배운다고요? 처음 배우잖아요, 저랑. 애들이 미분을 했어. 미분 다 알아요. 미분 아는데 미분에 대한 증명 문제를 할 줄 아냐? 전혀 모르거든요. 새롭게 배워야 돼요. 개념을 잘 짜서 가야 되겠죠?
개념부터 차근차근 짜야 돼요. 참 재밌는 게 교과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애들은 배운 적이 없대요. 본 적도 없대요, 심지어. 이게 어디 나오네요. 저한테 따져요. 제 수업은 99%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그게 애들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누구도 잘못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흘러왔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신에서 좋아하는 문제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게 내신 수학이고요. 수능에서 자기들이 해석하기 편한 대로 교과서를 해석해서 낸 게 그 수능 수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증명 쪽의 문제는 다 배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잘 모아서 이때 개념 수업을 잘 들어야 되겠죠? 지금 이게 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어떤 학습의 순서예요. 개념 배우죠, 지금 수능할 때도. 그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빈출 주제 잡죠? 기출문제 보면서 개념을 다 배우고 나서 이때 빈출 유형들을 선생님이 이제 잘 잡아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9월달 국평을 기준으로 유형 잘 잡고 나서 모의고사 보면서 실전 감각 잡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시험 보기 일주일 전부터는 파이널이라고 해서 그대학에 대한 걸 아주 미친 듯이 많이 풀어봐야 되겠죠.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짜나가면 됩니다. 제가 이 개념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이건 뭐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우리 애가 지금 뭐 아랍어를 처음 배울 거야. 아랍어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랍어 제일 먼저 뭘 배워야 돼요? 호불한 글씨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호불한 글씨를 알아야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배워서 그걸 말로 할 거 아니에요. 모든 공부는 다 중요하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구조적으로? 단계적으로? 개념을 잘 짜야 돼요. 근데 논술에서 애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거야. 애들이 대부분 언제 우르르 또 쏟아지죠? 아까 말한 것처럼? 6편 끝나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게 구조적으로 다 어디로 들어와요, 애들이? 유형 특강 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수학인데 수원 스트 안 배웠어. 미적도 안 배웠어. 미적 선택인데. 근데 6편 끝나고 나서 막 문제만 문제풀이만 들어오는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여기서 막 어찌 엄마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운데 해야 돼. 근데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복습하는 데 부담스럽고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겠고 그냥 외래어하는 것 같아 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요. 근데 순표도 못 찍어. 왜? 원서 언제 써야 돼요? 9월에 써야 되잖아. 난 지금 6월달 끝나가고 있는데 7월 8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실표 찍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우당탕탕 시간에 밀려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9월달에 원서도 이상하게 쓰고 그러다 보니 합격해요, 불합격해요? 불합격이 당연히 불보듯 뻔한 거예요. 이거 계획이 아닙니다. 됐죠?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잡아야 되고요. 개념 수업할 때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개념을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다 설명해줘요. 다 설명해주고 그거에 따른 쉬운 문제부터 단계적으로 기출문제 어느 정도 한두 문제 풀어주고 일주일 동안 애들이 집에서 복습해 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조금? 몰라요? 어려워요.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들어본 거는 같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주에 그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기출문제 하나를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어느 정도 연습을 했으니 제대로 했다면 흉내는 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적용하고 추출하고 그 개념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모의고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수리논술 수업은요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줘요. 주고 문제 풀게 한 다음에 야, 이 문제에서는 이런 개념이 있어. 이런 개념이 이제 중요하니까 너희들이 숙지해. 그 모의고사 시간이 모의고사가 아니라 다 뭐죠? 자괴감 드는 시간이에요, 그냥. 뭐 몰라. 뭔지도 모르고 뭔 소린지도 몰라. 1시간 동안 앉아갖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걸 해야 될까? 이런 생각만 하고 그냥 집에 가는 게 그 모의고사 시간이에요. 성적은 더 안 나올 수밖에 없고. 됐죠? 이런 식으로 운영해 갑니다. 하나하나 다 중요하고요. 또 하나. 제가 6평을 기준으로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는 게요. 자, 아주 중요한 게요. 제가 이때 뭐 해주냐면 원서 상담, 원서 상담이에요. 1차 상담을 해줍니다. 상담. 저는 또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저 첨삭 선생님이나 뭐 저 도와주는 보조 강사 안 쓰고 제가 다 합니다. 왜냐면 인원이 별로 없어요. 제 수업에 한 20-30%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수 수업은 제가 저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 좀 도와주시는데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다 해요. 상담을 해주는데 이때 무슨 상담을 하냐면요, 이게 중요해요. 유평을 봤죠. 유평을 봤죠. 그럼 유평을 보면 중요하죠. 얘네들 누구 들어오죠 이때? 재수생까지 다 들어와서 아주 중요한 결과 나오죠.
유평의 결과 배치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배치표 뭔지 아시죠? 우리 아이 점수로 어디 갈 수 있다. 수능 기준으로. 배치표로서 나머지 시간을 이제 구성을 하겠죠? 어떻게 할 건지를? 자, 예를 들어 얘가 연대 컷이 나왔어. 행복하죠? 유평 기준 연대 컷이 나왔어. 그럼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잘만 하면 되잖아요.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9월달에 원서 쓸 때 계속 말하지만 우리 애가 논술로 어디 갈지를 몰라요. 그게 제일 힘든 거야. 객관적으로 얘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서 어디까지 꿈꿔볼 수 있고 어디는 힘들다라는 걸 딱 명확하게 알아야 원서를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쓴단 말이에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최저학력 기준 듣고 학생부 어느 정도 얹어놓고 작년 데이터 선배들 어떻게 갔는지 봐서 비슷한 애들 잡아갖고 그냥 보내는 게 논술 원서 쓰는 어떤 방법이거든요. 전략이라고 말도 안 되는 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논술 성격. 자, 수업을 들으면 논술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제가 매주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성적 아까 제가 지표 나왔죠? 그 지표를 산출해서요. 최소 10번 정도는 제가 만들어 놓거든요. 그걸 데려와서 논술에 대한 데이터에서 제 기준에 대한 경험적인 수치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겠죠. 거기에서 논술로는 강북대를 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됐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6편 끝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논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서 연대컷까지 가는 거예요? 합리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후반기 때는? 논술을? 안 해야죠. 논술보다는 뭘로? 수능으로 가야죠. 그 다음에 6편 끝나면 모두 끝나죠? 학생부 작성도 끝나죠? 이렇게 기말고사까지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럼 학생부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잖아요. 이게 계획이에요. 이렇게 되면 논술을 버렸는데 버린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찝찝한가요? 아니죠.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나머지 6개월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깔끔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앞만 보고. 근데 막 이걸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논술 할까 말까 막 찝찝해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니까 애들이 계속 몸 마려운 애들 마냥 계속 뒤로 돌아보는 거예요, 논술에서. 명확하게 데이터가 있으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가 단대가 나왔어. 논술이 연대가 나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버려요? 이건 아니죠. 이건 당연히 해야 돼요. 수능은 당연히 하고 비율의 문제죠. 이제 이걸 어느 정도 섞을까? 그걸 고민하고 계획을 짜면 돼요. 이러면 아주 깔끔하죠. 아주 합리적이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전반기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논술에서의 전략적인 어떤 포지션 잡기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이 됩니다. 지금부터 6월달까지 시간, 개념을 배워야지 논술 공부가 유의미 있게 흘러갈 수 있죠.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단계적으로도 중요한 단계고요. 개념 학습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전략을 구성할 때도요. 이때를 탄탄하게 해놓으면 뒤에를 버릴지 안 버릴지가 명확하게 어떤 방향성을 잡을 수 있거든요. 버리면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논술은요.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최소 투자 최대 효과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논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어렵다고 했잖아요. 왜 어렵다고? 공부를 그만큼 안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수능 수학처럼 나한테 투자해준다. 그럼 내가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비교할 때 어떻게 했어요? 대학교 가서 전공 과목 듣고 오면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논술은요. 절대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절대 많이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저 수업 듣는 거 3시간 반짜리 수업 듣고 일주일에 2시간 정도 복습하는 시간으로만 맥시멈을 잡고 가야 돼요. 일주일에 한 5시간, 6시간 정도만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말 절대적인 시간으로 많은 건가요? 이거 막 버리는 게 너무 아깝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걸 버림으로 인해서 후반기의 시간이 아주 명확하고 깔끔해져요. 버린다고 하니까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잘해서 구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략입니다. 자, 이게 뭐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이거에서 많을 텐데요. 올해 수리논술에서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리면요. 첫 번째로 논술 선발을 신설한 대학들이 좀 생겼어요. 여기 이제 약대가 생겼죠. 약대가 경희대, 고려대, 세종, 동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가 생겼어요. 그 인원을 보면
뭐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경희대 8명, 고려대 10명, 동국대 6명, 성균관 5명, 연세대 5명, 중앙대 20명. 약대. 전체 명수 한 50명은 되거든요. 엄청 많은 거예요. 기존에 의치한 수에까지 합쳤을 때 인원이 2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논술을 뽑아가는 게. 그러니까 논술 준비해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도전할 만한 대학이 한 200명 내외밖에 구성이 안 됐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늘어났어요, 지금? 50명. 퍼센트로 20%, 30%가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 수리논술의 특징이 뭐냐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서 약간 좀 꼬이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저렇게 공부했는데 결국에 쓸 수 있는 대학은 소위 말하는 상위권 20, 30개 대학에서 막 써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논술 열심히 준비했는데 약간 무너져갖고 성적이 좀 안 좋거나 너무 잘해서 최상위권이 돼버리면 쓸만한 대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그 부분이 약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건 연세대는 이제 최저가 없다 보니까 약대에서도 최저가 없습니다. 이 최저가 없는 게 뭐 좋은 건가요? 아무 상관 없다고 했죠? 자, 또 하나. 이게 또 중요하죠? 적성고사 대학을 보는 학교들이 논술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적성고사는 폐지됐습니다. 아실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어떤 방향성은 이해되시는 게 적성고사가 뭐냐면 좀 소위 나간다는 학교들은 정시에서 뽑는 거 외에 수시에서 논술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뽑았어요, 애들을. 근데 논술고사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막 조금 애매한 대학들이 그런 시험을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애들이 다 빵점 나오겠죠, 그냥. 평가가 안 되거든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학들은 논술고사 말고 논술고사처럼 다른 어떤 걸 만들어서 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적성고사라고 해서 대학에서 뭘 만들어서 봤어요. 그냥 옛날에 대학 본고사 같은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쉬운 본고사. 대학에서 국영수 과에 대한 문제 내서 그냥 그거 점수 내서 그냥 합격 불합격 처리했던 거예요. 올해는 없어졌는데 그 적성고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대학들이 가천대, 고려대, 세종, 수원대였거든요. 요 세 개 대학이 다 논술로 넘어왔어요. 특징이 뭐냐면 넘어왔다가 아니라 인원을 봐야 돼요. 논술고사에서 지금 800명을 뽑는다는 건 가천대는 제 기억으로 지금 논술 뽑는 인원으로 아마 탑2인가 그럴 거예요. 탑1인가. 그리고 요거 수원대 480명도 아마 탑5 안에 들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적성고사를 뽑아가는 인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적성고사 봤던 대학들이 뽑아갔던 인원이. 논술로 넘어와서. 그런데 얘네들이 또 뭐냐면 특징이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좀 구분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뭐 대단히 잘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논술에서 소위 이제 공부 잘하고 뭐 수학 잘하는 애들을 전유물로 생각했었던 시험인데요. 이런 대학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최저 볼까요? 수영탄 1개 3등급. 고대 세종도 자연, 국수, 과과 중에 1개 3등급. 또 영어 2등급만 맞추면 돼요. 심지어 수원대는 최저도 없고. 그러니까 올해 저 수학 어떤 수리논술에서 수학 등급에서 6등급 이하의 대학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어떤 대학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수리 논술을 준비할 때 수능수학 등급이 크게 영향을 안 준다고 했죠. 증명 때문에. 근데 그 마지노선은 있을 거예요. 왜냐면 같은 수학이니까. 그 마지노선을 잡아드린다면은 한 4등급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4등급 이상이다. 논술을 했을 때 큰 무리 없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매년 그 등급이 내려오고 있어요. 한 2, 3년 전부터 이게 5등급까지 내려왔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제가 그 보여드렸을 때 5등급 많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많이 붙었었잖아요. 근데 작년에서도 특징이 뭐냐면 6등급도 붙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수능수학 6등급이. 올해는 아마 이 수능수학 6등급짜리 애들이 많이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대학들이 생겨서. 그래서 수능수학을 못한다고 논술 이용 못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활용할 만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면 안 되겠지만 논술 열심히 준비했는데 정말 정시도 무너지고 수능도 진짜 개피 봤어. 논술도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레벨업이 안 돼. 그래도 마지막에 쓸 수 있는 대학이 생겼어요. 그런 측면. 그 다음 또 하나 우리 그거를 안 했는데 한국외대도 자연계에서 좀 뽑았습니다. 올해부터. 한국외대 한 80명 정도 뽑거든요. 근데 그 한국외대도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다음이랑 좀 연결이 되네요. 이게 또 중요하시겠죠? 올해 수리논술 출제 범위가 굉장히 예민하죠. 왜? 수능에서 어떻게 하죠 올해? 미적, 기하, 확통을 선택을 줘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기하를 선택했어. 근데 논술에서 뭐가 나오면? 미적이 나오면 이건 큰일 나는 문제잖아요. 자, 제가 이것 때문에 입학처랑 아주 너무너무 전화를 많이 했어요. 제가 딱 수학을 들면 제가 처음에 잘못한 게 그리고 제가 거짓말을 못해요. 처음에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하거든요. 막 내가 너무 말을 유창하게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혹시 학생들 가르치시나요? 이래요. 그래서 네. 거기서 학부모라고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러고 나서 학교 선생님이신가요? 이랬는데 또 거기서도 네 했어야 되는데 아니요. 이러다 보니까 아 그럼 학원 관계자분이시네요. 그래서 네 이랬어요. 아 그래갖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 번호가 아마 학원 관계자로 떴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저기서 이제 전화를 해봤는데요. 허무합니다. 결론은요. 전형이 나와봐야 합니다. 전형이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그래서 5월 달에 다 모든 대학이 5월 초에 전형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전형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이러면 또 전형 발표하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설명을 지금 하죠. 5월 달에 해도 되는데 왜 그럴까요? 전형이 발표돼도 좀 안타깝지만 애매할 겁니다. 애매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금 하는 거거든요. 왜 애매하냐면 지금 작년에 그 1년 전에 그 뭐죠? 기본계획 공고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안 말고 계획안 상에서 발표했을 때 이렇게 발표가 됐었어요. 수학, 수원, 수투, 미적, 기하, 확통을 다 쓸어 담은 학교가 연대, 미래, 단국대 이렇게 있었고요. 그 중에 기하를 뺀 학교가 연세대, 미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명확하게 수원, 수투라는 학교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모든 대학들은 그냥 애매하게 고교 과정이다라고 표현했어요. 됐죠? 근데 와 얘네가 그럼 낸대네. 미적기하 확통 내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내나? 또 고민이 되잖아요. 얘는 미적 확통이잖아.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여기서 포인트를 봐야 될 건 한국산업기술대랑 한국외대는 수원, 수투가 잘랐어요. 한국외대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 신설됐으면 시험 범위가 깔끔하게 수원, 수투를 잘려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뭐 수원, 수투 위주로 간다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우리는 꿈은 여기죠? 또 여기죠? 그 대학들. 자, 그 대학들 어떻게 해석할 거냐? 제가 모든 대학을 다 전화했는데요. 다 똑같습니다. 반응은 뜨뜻미지근하고요. 전형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요. 단 한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대. 연세대는요. 뭐 정말 생각이 있어 보여요. 연세대가 논술에서는 갈 수 있는 대학 중에 제일 좋죠. 그러니까 연세대가 논술에서는 예전부터 그랬지만 고대가 빠진 이후로는 좀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철퇴도 많이 맞았고 국가의 지금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좋은 의미에서 이걸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욕먹기 싫어서 아주 합리적인 변명거리들을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첫 번째, 너희들 이거 미적기에 합통 냈다고 했는데 너희들 이거 어떻게 책임질래? 안 배우는 애들, 선택 안 하는 애들. 이렇게 따졌더니 딱 매뉴얼이 있어요. 첫 번째, 논술 전형은 수능 전형과 연계된 전형이 아니다. 깔끔하죠? 그게 뭐죠? 수능에서 선택이라고 우리가 선택할 필요는 없다. 됐어요? 두 번째, 그래도 애들이 교육과정상에서 기하를 안 배우는 학교도 있지 않냐. 미적 확통은 그래도 하죠. 수능 선택이 아닌 거지. 내신으로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하는 의도적으로 좀 피해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애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너희들이 그럼 어떻게 하냐? 두 번째 변명은 교수님들이 원한다. 대학교 교육과정상에서 수학을 하기 위해서는 기하, 확통, 미적을 빼고서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걸 넣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실하게 대답하는 학교는 연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제가 따졌죠. 그럼 정말 다 해야 되냐? 너희들 이거 다 낼 거냐?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세 번째, 그래 안 나올 수 있다. 그건 우리의 역량과 재량이 아니다. 누구의 결정권이다? 출제진의 결정이다. 출제진이 필요하면 내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내는 거다. 허무해요. 이게요. 모든 대학이
지네들 꿀리는 대로 할 거예요. 이걸 지금 전형안이 발표가 돼도요. 정말 저렇게 한국산업기술대나 한국외대처럼 수원수를 자르는 학교가 아닌 이상은 다 애매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어머님들한테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해 드리려면요. 작년의 상황을 그대로 도입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작년에 애들 뭐 또 보내보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작년에는 기아가 아예 수능에서 배제가 됐었어요. 아예 안 배웠어요. 애들이 학교에서. 안 배우는 학교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기아를 낸다라는 것 자체가 더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입학 전형 계획안에 최종적으로 기아를 포함한 학교가 깔끔하게 딱 3학교가 있었어요. 나머지는 기아를 뺐어요. 그거 하기 싫어갖고 그냥 다 뺐고 3학교가 어디였냐면 연대, 이화여대, 성균관대가 딱 기아를 낸다고 딱 나왔어요. 이제 여기서 이 기아를 어떻게 냈는지를 보면 우리가 올해 약간 좀 힌트를 받을 수 있거든요. 힌트를 받아볼게요. 연대는 기아를 낸다고 했어요. 작년에 똑같습니다. 교수들이 원한다. 수능과는 연계성 없다. 그런 기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출제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똑같았어요. 실제 수리논술 시험에서 안 나왔어요. 기아. 연대는 기아 안 냈어요. 성대 기아 낸다고 발표하고 기아를 냈어요. 기아를 냈는데 어떻게 냈냐? 기아를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로 냈어요. 그러니까 제시문에 설명을 다 해줘. 그냥 그거 이해해서 그냥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는 문제로 냈어요. 심화 막 스킬 적용해서 막 푸는 문제 아니라. 됐죠? 마지막 2대는요. 순수 기하를 했어요. 기하를 안 배우면 못 푸는 문제. 그럼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연대는 안 냈고 2대는 냈고 3대는 애매하게 냈습니다. 이게 동그라미, 세모, X가 다 나왔어요. 이게 제가 매년 말하는 건데요. 논술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약간씩 깔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명확히 해달라고 한다면 이건 점집 가셔야 됩니다. 한 10만 원 복채 들고 와서 정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애매한 건 맞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너무 제가 무책임한 것 같고 수리논술 강사로서 그래도 어떠한 소비자 입장에서 예측을 좀 한다면 위험한데 기아 같은 경우는 내는 걸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작년이랑 똑같거든요. 만약에 안 배우는 애들이 있었다. 아예 그냥 내신 자체에서도 선택을 안 해서 피해가서 그럼 냈을 때 이거 완전 좀 이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기아는 내도 성대처럼 약간 개념 해석의 문제를 낼 것 같고요. 미적은 무조건 나올 겁니다. 미적은요 버릴 수가 없어요. 미적은 수학 안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적 빼고 낼 게 없습니다. 그 미적을 내는데요. 미적을 보실 때 수투 미적 위주로 보세요. 미적분의 미적을 보는데 개념 위주로 보시면 돼요. 제 생각엔 막 수능 킬러 수학 뭐 수능에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수능에서 선택이 미적인데 미적에서 킬러 많이 걸릴 확률은 없다고 하잖아요. 어려운 문제는 어디 많이 건다고 해요? 수험시켜서 건다고 해서 왜 그래요? 그것도 마찬가지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미적을 내긴 내겠지만 뭐 제시문의 어떤 소재로 낸다거나 기본적인 그냥 연산을 그냥 흘러가는 연산으로 쓴다는 그런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적분의 심화 미적으로 막 내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확통은 어느 정도 조금 해야 될 거는 같아요. 이것도 이제 기본 개념적으로 많이 가고. 그래서 수원, 수투 위주로 가시면 돼요. 어쨌든 어려운 문제들은.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또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 애가 기한데 이거 큰일 났잖아. 미적 어떻게 해? 이건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머니. 상식적으로 우리 애가 지금 그래 기하 선택인데 미적을 해야 되는데 미적 할 거예요? 미적 처음부터 막 다 풀 거예요 지금? 풀라고 해도 안 풀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업을 들으세요. 수리논술을. 수리논술을 듣다 보면 개념 해주고 유형 긴출 잡는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쏟아지는 미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 미적들은 뭐죠? 많이 나왔던 미적들. 그러면 그런 걸 나올 때마다 그 주에 그냥 그런 개념들을 챙겨보고 따라온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조언을 해드리자면. 됐죠? 그런 식으로 따라오시고요.
이제 다음 5월 첫째 주에 아마 나올 텐데요. 조심스럽게 예측하는데 이 패턴을 봤을 때 아마 하위 그룹부는 수원스트로 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위 그룹부는 수원스트 위주로 갈 거고 상위 그룹분일수록 미적 기하 협정은 포함시킬 거예요. 근데 좀 생각이 있다면 문제를 아까 낼 때 그런 식으로 아마 좀 고려해서 낼 거예요.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이제 한양대에서 논술고사 어떻게 낼 건지를 그 설명회에서 설명한 건데요. 이렇게 냈어요. 똑같아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내겠다. 수학능력 시험 출제 범위와 동일하다. 무책임하죠? 그냥 니들이 알아서 생각하고 해석하라 이거예요, 그냥. 자, 마지막으로 그냥 제 수업을 이제 어느 정도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것도 좀 느껴지죠? 제가 제 수업에서 합격자를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신뢰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수학을 전공하기도 했고요. 어머니 나중에 이제 저한테 안 배우든지 아니면 다른 수학 스프링 선생님한테 배우다 보면요. 배우는 건 좋고 막 이럴 수 있는데요. 마지막에 9월달 되게 찝찝해지는 상황이 많을 거예요. 9월달에 뭐가 있죠? 원서를 써야 되거든요. 그 원서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애가 어디 원서를 쓰냐라고 했을 때, 원서를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책임 소재가 있으니까. 그리고 상담을 할 때 이렇게 해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A가 뭐, 수혁이요. 오케이. 얘 잘해요. 수련술 잘하는데요? 수련술 잘하니까 좋은 대학 한번 써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느낌적인 상담. 저는, 상담이요. 5분이면 끝나요. 왜? 다 전 믿을 수 있는 데이터라고 그냥 보거든요. 제 느낌은 세컨이고요. 퍼스트는 어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시험 자료를 보고 그 자료에 의해서 제가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그 경험적인 추천에 어떤 레벨이 있겠죠. 정해주는 거. 그래서 그 그룹분을 만들어드리면 거기서 어머님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이들하고. 그래서 그 자료를 쓸 때 제일 좋은 건 기출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매주 수업안에서 기출 모의고사를 보고요. 제가 지금 내가랑 이틀스 같이 수업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룹분 안에서도 모르시겠지만 수리논술도 매달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거 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회사에서 메가스터 이틀스에서 매달 보는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뭐 기회가 된다면 최대한 많이 좀 애들한테 그 모의고사를 보고 그 결과도 좀 갖고 갈 거예요. 왜냐면 이 기출 모의고사는 제 수업 안에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표직 단위가 뭐 몇백 단위를 끊겨요. 몇백 단위를 끊기는데 이 메가스터디는 메가스터디 계열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표직 단위가 만 단위를 끊겨요. 그렇죠? 이투스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대집단 표집을 할 수 있어서 이걸 좀 제가 좀 활용을 해요. 그리고 세 가지를 걸쳐서 나중에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5분이면 끝나요. 그냥 보고 그냥 너 여기야, 배치표 이거야 확인해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더 할 말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뭐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맺고 끊는 게 확실하거든요. 좀 딱딱할 수도 있어요, 수업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장점일 수도 있거든요.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매 수업 간단 명료하게 다 정리해주고요. 애들한테 복습하는 방법이라든지 뻘짓하지 않고 그냥 초등학생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꼬집어줍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그냥 따라오면 제가 많이 하는 표현은 개근상을 받는다고 많이 하는데 그냥 매주 수업 잘 듣고 하라는 것만 성실히 하면 개근상 받으면 중앙대 경희대 컷 정도는 내가 보여줄게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서성한 이상은 우등상 받으면 내가 한 번쯤 추천해줄게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상담을 해줘요. 매년 기출문제 저는 다 봅니다. 모든 대학의 기출문제 다 풀어보고요. 그걸 반영해서 매년 조금씩 바꿔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지만 성대가 좀 많이 붙었죠. 왜 그러냐면 성대 기출 올해 나왔던 것 중에 한 세트가 완전히 제가 수업했던 세트랑 똑같이 나왔었어요. 연대에서도 수학적 비난법이 나왔었는데 원래 수학적 비난법 챕터가 연대에서는 별로 활용하지 않았던 소지였어요. 제가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했던 소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연대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었고요. 매년 뭐 맞춘다는 건 뭐 매년 있는 일이고요. 상담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처음 들어올 때 기본적인 상담하고요. 6월달 6편 끝나고 후반기 어떻게 할지 정하는 상담 해드리고 9월달 원서 쓰기 전에 한 명 한 명 수업 듣는 애들 어머님 아버님이 원하시면 같이 와서 상담 같이 해드립니다. 자, 뭐 전체적인 얘기를 해드렸어요. 좀 2시간, 1시간 40분 정도 했네요. 길게 했어요. 공개적으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 받아드릴게요. 제가 지금 놓친 부분이 있으면 이런 질문 시간에 되게 좋은 질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공유할 수 있는 질문이면 공유하시고요.
개별적으로 하실 부분은 남아수도 하셔도 됩니다.